주말에 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태의 앞단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담하죠. 참담하죠. 그리고 예. 더 나가서 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몇 번 있었어요. 예, 전두환, 그렇습니다. 노태우, 예. 이명박, 박근혜 예. 전부 다 보수 계층의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볼 나름대로 사례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진영 대통령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어쨌든 구속까지 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니었었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참담함을 이제 느끼면서 여하튼 지금 저는 이런 구속영장을 이제 결국은 이제 발부를 했는데 예. 이 세 가지 사항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가요. 예,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완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속영장을 이제 저 나름대로 발부를 할 때 되면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그렇죠. 도주라든지 아니 증거 인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는지 예. 이런 걸 상세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딱 15자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음.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약 한 300자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600자예요. 600자입니까? 600자. 600자? 예, 예. 그게 좀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완결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부분하고요. 아니 저도 옛날에 법조 출입 기자를 해봐서 알고 법조 쪽에 이런 경험을 비춰보면 정말 어느 기사 썼던데요. 아주 잡범일 때 그냥 그렇습니다. 증거인물 우려가 있음 영장 발부,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있음 영장 발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 완결성 면에서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선의 성이라도 보여줬으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구속을 안타까워하거나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조금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소명이 됐구나. 근데 주거 부정이나 도주의 우려는 적지만 이러이러한 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사가 받겠구나라고 조금의 설명도 했으면 좋았을 그런데 텐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게 공수처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를 중앙지법에다가 뭐 체포영장을 포함해서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서울 지법에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말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그렇죠. 당직 판사가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엄청난 거를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전에는요, 교수님 옛날 95, 96년도에는 늘 영장 발부를 전담. 네. 전담이 아니라 당직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이게 영장을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굉장히 전문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을 빨리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거기에 상당히 전문화된 판사를 영장 담당으로 각 법원에 정해놓는데 이번에는 그걸 금요일 날 신청하면서 청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토요일 날 왜냐하면 영장 담당도 쉬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말 안 쉬니까 결국 그 당직 판사가 하게 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또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뭐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예. 그리고 과연 내란죄 권한이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가 이거 다 한 40분간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완결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깨졌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균형성과 공정성입니다. 균형과 공정.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유진교사와 관련돼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구속영장이. 그렇죠.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황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소명은 됐으나 소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야당에 대한 그 예우 체원도 아니고 예. 무슨 그 공적 감시를 한다든지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야당 대표의 불구속을 또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이게 뭐 불구속 원칙을 회할 만큼 그렇습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대목이 늘 논란이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니
도주도 안 할 것이고 증거인멸도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그 균형성과 공정성이란 뭐냐면 야당 대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예. 구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하튼 간에 이재명 대표는 작년 12월 15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계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법치에서의 가장 핵심인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말은 뭐냐면 2심 선거법 재판에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면 자기는 대선에 나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것을 그 얘기죠. 확증했던 거예요. 예, 예, 예.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좋습니다. 그럼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원칙이니까. 그러면 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적용이 되고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적용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 제 말은 누구를 떠나서서 법이 정한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것을 볼 때 예. 그런 무죄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작년 2월 달에 예. 2심 판결에서 조국 대표가 예.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맞습니다. 예.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법정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뭐 2심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건 많지만 3심에서 무슨 방어권을 보장하나요? 그래서 8개월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균형이 있고 공정시게 하려면 현직 대통령을 꼭 구속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계엄과 관련돼서 있었던 군과 경찰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예. 진술을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범을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로 맞습니다. 현직 예. 대통령을 지금 구속하느냐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 사안의 중대성이 얼마나 큽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장경 판사가 벼랑간 당직 판사가 이런 엄청난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나가서 또 같은 서울 지법이잖아요. 서부지법이에요, 서부지법. 예. 그러니까 피어 프레셔를 가지고 동료들에 예. 대한 그 부분을 만약에 거기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리면은 기존의 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라든지요. 예. 이런 뭐 체포 구속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같은 법원으로서 동료들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차 판사도 15자짜리 그러한 구속영장 사유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항의다 하고 불만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난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폭동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두 번째 네. 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한 번 제가 더 짚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영장 기각됐을 때 이때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그렇습니다.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에 사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면서 그렇습니다. 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하신 균형성과 공정성에 저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 게 아니 이재명 대표는 정말 영장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몇 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전에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가 동의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동의 안 해주고 동의 안 해주다 그때 어떻게 해서 겨우 동의해 줬어요. 그러면 사실 이 동료 국회의원들도 이건 한번 구속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친절한 이유를 대면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풀어주면 그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손에 쥐고 있는 수많은 의석과 그에 따른 저 야당 대표의 권력을 마구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뭐 구속한다 그럴 때 중간 필터 장치도 없어요. 그냥 영장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바로 가는 건데 아니 저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옹호할 생각이 없지만
지금 직무가 전개돼서 탄핵 소추 중인 대통령은 설사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아무 직무를 못하는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리스크를 지는 거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하는 거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둘만 비교 형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서울 서부지법에 예. 아니 그 당직 판사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서울 지법에다가 중앙지법에다가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사례 중대성이라는 거를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리고 아마 해봤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당당하게 영장이 청구되는데 그거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담당하는 전문 담당하는 판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숙고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지만 이러이러하니까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고 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랬으면 어제 새벽과 같은 그런 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고 저는 아까 얘기하는 이 방어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딴 그렇죠. 것보다는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그렇죠. 진행 중. 그래가지고 네. 헌재에서 뭐라 하냐면 변론 기일에 오늘 대통령은 안 나왔습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게 헌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 저렇게 구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심리적이나 예. 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결국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재 재판과 관련돼서도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거는 뭐 헌법적 판단이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돼버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충분하게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뭐 민주주의야 뭐 법치주의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요. 적법 절차를 지켰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적법 절차. 듀 예. 프로세스. 예. 이 적법 절차가 훼손이 되면 그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렇게 얘기했던 민주당이 보여준 탈법, 불법, 일탈인 다 적법적인 거. 예. 예를 들어서요. 예. 한독수 권한대행을 탈핵하는데 정말 이게 151석이냐 200석이냐 된 거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회의장이 내가 보니까 151석이 하고 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예. 계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심의 또는 나름대로 토론 증거 그걸 다 해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워터게이트 사건 터지고 나서 결국 1년 이상을 다 나름대로 조사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비상계엄 다음 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얼마나 예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나 예.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문제제기가 됐어요. 이게 이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도 적법 절차라는 거를 지켜가면서 가고 그리고 차분하게 예. 그러면서 벼랑간 국회 탄핵 소추안의 그걸 보면은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는 황당한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탄핵 예. 소추안의 70% 이상이 내란죄와 관련된 건데 또 어떻게 또 말을 또 바꾸냐면 내란죄는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가 된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니 내란죄가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장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탄핵 소추하자 그래서 너 내란인데 공범할 거야? 내란인데 동조할 거야?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해서 거기에 따라갔던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상당히 많은 국민들도 지금 와서 보니까 내란은 빼고 해도 되겠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갖고 장난하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사기치나? 라는 생각을 꽤 많은 어느 정도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기 탄핵이란 말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핵심에서 탄핵에 계엄에 공모를 했다는 거를 가지고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탄핵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사위에서는
형사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얘기하는 적법 절차라는 것에 대한 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예. 법을 또 하나 황당한 거는 뭐냐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예. 처음에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던 서울지검의 판사는 뭐라 했냐면 형사법 110조 111조를 자기가 적용해서 예외시키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나요? 판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예. 따지면은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예. 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요. 그리고 부체포 특권에 대한 거는 예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가 예. 제가 말씀드리는 또 더 황당한 거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예. 거기에는 뭐가 있죠? 없어요. 뺐어요. 왜냐하면 한 논란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예. 당연히 경호처에 누가 결국은 영장 집행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누구의 최종적인 사인이 있어야 되느냐? 책임자의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오시고 경비단장 그 관이를 위조, 날조했느니 위조했다는 뭐 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걸음 하나마다 다 뭔가 흠결,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뭔가 좀 편법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대통령 계엄한 건 잘못됐죠. 그래서 탄핵소추 될 수도 있죠. 아마 탄핵 헌재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심각하게 보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 뭐 수사 이런 거니까 더 원칙대로 엄정하게 그렇습니다. 뚜벅뚜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법과 꼼수, 꼼수, 예. 더 나가서 법은 원칙대로 해야지 자기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자기가 권한으로 151석 151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또 황당한 게 뭐냐면 헌재가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라냐면 결국은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 그리고 경찰이 다 하나로 일종의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설마 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거나 의아한 국민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부하가 치밀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냐. 현직 대통령 할 거면 똑바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지 왜 이렇게 가는 한마디만 다 이상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 듣면서 꼭 이 말 한 말씀을 얹고 싶었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방어권 보장도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재판에만 방어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앞으로 다가올 재판 수사에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탄핵에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방어권도 더 많이 보장돼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재명 대표 쪽이 더 발부될 가능 일이 많은 거고 기각된다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많은 건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방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가 얼마나 그 절견이었는지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인 점을 감안해서 영장을 기각한 게 당시 재작년 가을에 유창원 부장판사의 판단인데 기각해 줬더니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압도적인 제1야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수사와 공적 재판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더 한가 검사 탄핵하겠다. 그렇습니다. 법원을 겁박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예요. 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국토에 대한 잠결이 있었느냐. 예. 두 번째가 뭐냐면 헌법이 선출한 국가 기관을 강제적으로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내란죄 얘기를 하면 자 논리적 구조는 똑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 그 권한을 위헌적 위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또 내란죄와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예. 자 탄핵소추안이요. 그렇죠. 국회가 권한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여건을 갖췄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더 나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란죄냐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시키고 선관위를 예를 들어서 침투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묻고 싶어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 체포영장을 예. 저거 하는데 왜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휘권 발동한다 그랬다 또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예, 예. 2,700명이요. 예. 그 정도의 인원을 딱 집중을 해가지고서 체포영장을 또 더 나가서 그 군사상 기밀이 있는 조직에 대한 것들을 책임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헌법에서 보장된 선출된 권력기관에 대한 직무를 어떻게 돼요? 방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똑같은 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한마디 또 말씀 거기도 보태고 싶은 게 오늘 보태고 싶은 일 많아지네요. 네. 탄핵도 국회가 쓸 수 있는 권능이고 과반수 넘는 야당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그렇죠. 계엄을 대통령이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닌 것처럼. 근데 탄핵을 진짜 마치 전 대통령이 이거 지시한 것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특전사령관에게 4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1명씩 뜯어내라. 이거는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지시가 상당히 중요한 혐의점인데 야당은 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저 기관장들 무슨 장관들 탄핵으로 뜯어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뜯어내서 그렇습니다. 헌재에 국정을 마비시키니까 마비시킨 거였죠. 똑같은 예. 거 더 나가서 이럴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예. 내란죄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 국회에서요. 예. 계엄 해제를 했어요. 깡무시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예. 이 부분을 집행하세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결국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해제했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민주당이 그동안 자신들이 이것이 내란죄라고 얘기했었던 논리와 자신들이 행한 행위가 거의 유사한 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법원과 예. 그리고 헌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충분한 나름대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속함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신속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신중함과 공정함이 더 중요한 거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면은 아마도 그 지금 뭐 이미선 헌법재판관하고 이제 문영 지금 소장 대행 두 사람이 이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도 물러나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예.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과속이 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벼랑간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뺀 건데 그렇죠. 이거를 또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도대체 그럼 헌법재판소가 권유한 거냐 어떤 헌법재판관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냐 거기에 대한 것도 쏙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정확히 국민들은 지금 탄핵 소추 이 심판 과정에서 거론돼서 논란이 됐던 이 형사법상 내란죄가 정말 완전히 제외된 건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정확히도 안 정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면서 보자 이런 식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국민들 중에 납득 못할 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고무줄식이고 자기적이고 제가 얘기하는 해석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 깨져버리면은 예.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예. 국민들에게 아 이래서 결국은 탄핵이 됐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대원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비고비마다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또 예. 아무리 뭐 헌정사상 초유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돼. 법치라는 것도요. 예. 원칙 없는 법치는요. 예. 그건 민주주의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원칙 있는 법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예. 그런 계기가 지금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